네, 정치두드림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지금 상태 어떤지 좀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뭐 링거를 어쨌든 맞으면서 단식을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내보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위급한 정말 긴급한 상황은 다행히 좀 고비를 넘겼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행이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회복으로 들어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뭐 차도가 있거나 뭐 좋아진 상황은 또 아니고 좀 그 정도 걸쳐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간 보니까 보수신문 이런 데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된 걸 또 그러니까 되게 조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원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좀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전을 한 걸 보니 이재명 대표 그렇게 뭐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 영장 청구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일종의 정치적 보여주기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루머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쉽게 하면 숨으려고 녹색병원으로 갔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성모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서 입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친야 성향의 뭐가 이 커넥션이 있는 녹색병원으로 옮겨서 이 일종의 정치 쇼를 계속 하려는 거다라는 이런 식의 루머가 확산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네, 커뮤니티에서 루머가 확산이 되니까 이걸 보수 언론들이 좀 조명을 해가지고 좀 일종의 좀 검증 비슷하게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 듣는 녹색병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녹색병원에서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단식 중에 이제 왔던 경험들이 많다. 그래서 관련한 치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당장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색병원을 갔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과한 이야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분기점에 온 거잖아요. 자, 아마 그럼 이제 그 19일간의 단식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평가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의원총회를 열고 그리고 용산 앞으로 가서 이제 인간 띄익기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찾아서 보여줬던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오는 수순이기 때문에 체포영장과 관련돼 있는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요 세 가지 좀 짚어보면 정부 여당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원래부터도 있었지만 이번에 더욱더 이제 거세졌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특히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잡범과 관련해서 이제 비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부러 자극했다고 보세요? 원래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법이 그런 지점들이 꽤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정 부분 여당 지지자들한테 먹힌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수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듭니다. 단식하다가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이송이 된 야당 대표인데 잡범에 비교하는 건 이게 무의식 중에 나왔다면 그건 좀 문제고 그거 아니고서 일부러 속칭 질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예, 거고. 그러니까 점점 더 지지자 결집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물론 이제 평소에도 화법이 이제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그렇게 조롱조로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 화법의 일관성도 있겠습니다만 용산과 여의도가 이 단식을 바라보면서 공유하는 감정, 요 인식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게 좀 결이 좀 다르다라는 인식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그래도 여의도에서는 그래도 바로 앞에서 옆에 단식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뭐 비난도 하고 명분 없다라고 막 지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하는데 또 너무 나가기는 좀 애매한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용산에서는 오히려 저 단식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지지자용으로 더 세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냥 용산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표출된 거죠.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 통해 가지고 누가 뭐 단식하라고 시켰냐 이렇게 한 말은 사실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톤이 비슷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이게 용산의 어떤 전반적인 공유다. 한동훈 장관만 굳이 튀게 이야기한 건 아닐 것이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타협하고 대화하기보다는 더 싸운다라고 하는 기조들의 연장이거든요. 네, 그 지난 9월 8일에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하라고 권할 생각이 없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언페어하다라는 식의 워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1년 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만나지 않았던 그 기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 원로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대화 복원에 나서라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검사식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 워딩을 보면서 과연 이게 검사식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지점에서인데요. 사실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이재용 회장과 많은 접점을 가지면서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고 예, 삼성이 예, 이재용 삼성 회장이요. 근데 이재용 회장도 지금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 관련해서 사실 그 사건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굉장히 수사심의까지 열어가면서 수사를 하고 기소했던 사건인데 그 피고인은 만나면서 왜 이 피고인과 피의자를 만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점들은 과연 검사식 사고이냐라는 것이죠. 그걸 떠나서 그러면 지금 피고인 겸 피의자잖아요. 그 사람이 중합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받은 사람이 중합니까? 사면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비교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직 유죄로 확정이 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법무부의 인식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의 시그널이. 근데 그런 잣대라면 사실 이재용 회장도 만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굉장히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결국 계속 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행보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따 그렇지 않아도 왜 그 정부 여당은 이렇게 박정하게 대할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얘기 다 나와버린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속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장단 맞추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알겠고 아까 새 장면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서은숙 최고위원도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봤는데요. 뭐 공천용이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그런 계산을까지 하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거나 뭐 식사를 만들어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어떤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아주 순간적으로 발현된 지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죄송한데요. 예. 여기서 또 사회적 본분을 망각하고 새끼로 잠깐 빠지면 배우가 아닌데 울고 싶다고 눈물이 바로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일부 이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공천 받으려고 지금 저렇게 이제 와서 뭐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평가들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전후 과정에 뭐 미리 약속도 안 잡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공천을 받고 싶었으면 애초에 지금과 같은 노선으로 걸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그 정도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트레이닝된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궁금증.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의도는 모르겠고, 내가 가서 눈물 흘려야지 하면 눈물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안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는 사실은 그 자리의 상징성과 정책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친명 비명할 것 없이 굉장히 저 장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고 공천과 관련돼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역으로 예. 이른바 이재명 파워를 역으로 보여줬다. 네. 네,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런 단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간접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은 사실 비명 친명할 것 없이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흥미로운 취재 포인트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언제 표결이 정확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21일 혹은 25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떤 점에서 시험대에 올라서 예민하게 이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죠. 앞서 하태경 의원은 어떤 시나리오를 제기했냐면 친명 의원들이 그냥 투표에 불참해 버려서 비명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걸 되게 이제 부담스럽게 요거는 제가 그냥 지금 붙인 얘기인데 이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원들에게 개별 의원들에게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의를 다 넣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당연히 부결하겠습니다라고 인증하는 지금 사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게 강하고 총선을 얼마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시나리오가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투표에 불참한다면 저는 이랬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만방에 고지해주는 효과는 있죠. 불참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표결을 가장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쭉 하고 이제 집단 퇴장을 한다. 뭐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표결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다음 회기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하진 않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족수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냐?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우선은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연설이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워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하면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결하면 당내가 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의원총회를 하고 각 집단별로 지금 이야기를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치적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은 당 내부에 단합이 좀 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비명계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기류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사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아니 단식은 단식이고 표결은 표결이지 왜 단식과 표결이지 지금 이렇게 동조가 돼가지고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 생긴 건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명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만약에 이번 투표로 부결을 시키든 뭐 불참을 어쨌든 체포동의안 넘어오는 것을 이렇게 형해화시켜 버리게 되면 정말로 국민의힘이 원했던 딱 그 시나리오. 방탄 프레임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방탄용이었다는 걸로 축소시켜버리는 건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게 맞는 거냐 이런 식의 논리를 또 펴고 있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 의총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아마 단일된 의견이 표출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근데 국힘 출입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결시키는 걸 바라고 있는 겁니까? 가결시키는 걸 바라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넘어갔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뭐 했냐 얘기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거를 법원이 인정해 주는 셈이 되고 국회에서도 사실상 별로 효용이 없는 체포동의안에 그냥 동조해 준 거다.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노임수에 노란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사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가결해야 된다. 가결로 당론 정해라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가결됐다가 법원 가서 기각되면 그때는 어떡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제일 신경 쓰는 포인트가 그거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정말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다 확신이 국민의힘에서 없는 거죠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약간 일말의 불안. 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길어지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영장 이제 나오는 이제 주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증거인멸 그리고 이제 도주 우려 그리고 그 혐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저렇게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주의 우려를 말하기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그냥 그 가결시키고 영장 실질심사 받는 시나리오도 한번 민주당과 가동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사실 비명계만이 아니라 이제 개파 색깔이 옅은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원래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지난 2월달에 체포영장이 한 번 부결됐지만 사실상 가결 같은 부결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 안에서 최소 31표에서 37표
이제 그 반란표가 나왔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구속영장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나왔던 말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박광원 원내대표의 표결 수를 보면,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의원들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라고 하는데 물론 개파로만 선거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염두에 두고 특히나 원내대표 선거는 결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친명계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졌던 홍익표 의원과 이제 2차전까지 갈 거란 예상이 이제 깨지고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지점 하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점 때문에라도 먼저 그냥 민주당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중도 확장이 중요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지지층과 중도 사이에 민심의 괴리들이 꽤 있고 이것들이 이후에 본인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점 때문에 계속해서 공개적인 메시지 없이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이제 그 본인이 메시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20일을 본회의 처리 지금 시나리오가 이야기되고 있다면 만약에 그때까지 병원에 있게 된다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근데 별다른 메시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걸 가지고 또 당 내용이 더 오히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당이 그래도 조금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굳이 약간 이렇게 생각해야 아까 이제 되거든요. 그 박범계 의원 얘기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 대화를 나눴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의원들 개인 소실에 맡기는 거 말고 뭐 방법이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여기까지만 아까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있지만 또 만약에 그 가결이 돼서 법원 영장 실질 심사로 간다면 기각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있다. 포인트가 요즘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결국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당 안에서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뭡니까? 공정한 왜 웃어요? 왜 웃어? 물론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뭐 박성민 전략부총장도 그랬고 뭐 이철규 사무총장도 그랬고 공정한 경선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시작 전부터 사실상 이 결론이 정해진 레이스가 아니었나. 이제 뭐 결국은 이런 평가들이. 윤심공천이다 이것도. 뭐 결국에는 뭐 용산에서의 강한 메시지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있었기 그럼 때문에 무늬만 경선이었다. 뭐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반감을 드러내고 불만을 표하기에는 공개적으로 다들 이제 자기 목숨줄이 간당간당 하니까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이제 그 보궐선거 책임 사유, 귀책 사유 때문에 공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천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당내 평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제가 들었던 얘기는 좀 무리한다라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무리해가지고 김태우 전 구청장에 다시 강서구청장을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용산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기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쓸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번 보궐선거는 넘어가고 총선 때 차라리 다음 총선 때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공천을 해가지고 이 총선 출마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그림상 낫지 않겠냐. 그러면 약간 뭔가 이제 중간에 시간도 좀 있고요. 뭐 본인에게도 명분도 생기는 거고 용산도 면도 세울 수 있고 하는 건데 왜 무조건 지금 이 시점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가야 되는 거지? 그 답은 이미 나온 건데. 그 답은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대선 때 나왔는데요. 좋아, 빠르게 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좋아 빠르게 가가 이제 뭔가 용산과 여의도가 정말로 이제 일심동체가 되어서 용산에서 아 하면은 여의도에서 아 이렇게 딱 받아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초코파이가 아니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입니다. 왜 특정 상품을 지금 홍보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니까 괜찮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당 내에서의 잡음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국 쟁점은 김진선 이 강서병 위원장이 여기에 불복하느냐 아니면 승낙을 하느냐. 이게 유일한 관전 포인트가 될 승복한 거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승복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근데 그 3개월 그러니까
참여하기 전부터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 내가 일단 뭐 등록은 했지만 경선에 아예 참여도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김진선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벌써 두 번째 양보하는 셈이거든요. 지난번 선거 때도 김태우 전 그 구청장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본인이 지역에 텃밭 좀 다져놨는데 물려주고 넘어가야 되는 그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근데 그때도 간신히 봉합한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본인에게 기회가 온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김태우 구청장이 나가게 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이 김진선 위원장을 지지하는 요 지역 기반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어려울 텐데 그래서 당에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에 구청장에 당선돼가지고 쭉 이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총선 때는 이번 돌아오는 총선 때는 그런 김진선 위원장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번 구청장 말고 총선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 이번엔 좀 내부 분열 없이 단합대 모양새로 가자. 이런 식의 소위 딜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아,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썰이다라는 것만 하고. 근데 뭐 여의도는 사실 내일을 염두에 둘 수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 김진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왜 잡음이 없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권위적으로 이제 권위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권위가 하나 서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잡음이 좀 덜 나오는 분위기와 권위주의가 잘 문화가 작동하는 정당이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제가 요새 그 여의도에서 들었던 좀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통령의 워딩에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과 이제 맞서 싸우겠다라는 식의 워딩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워딩의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추종 세력. 기회주의 추종 세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그 지난 외교관들과 만나서 9월 초에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 9월 15일에도 인천 그 수복 작전 승리 그 기념식에 가서도 대통령이 공산 세력과 그리고는 추종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욱더 그 곤두세우고 있는 단어가 기회주의 추종 세력이라고 하는 내가 것이죠. 혹시 추종 세력을 찍히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기회주의 추종 세력은 사실 야당을 향해서 하는 워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예, 그렇다. 그러니까 뭐 해석이기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굉장히 그 자체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다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분분을 망각하고 샛길. 그 이제 언어 영역. 비문학 독해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 추종 세력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는데 기회주의 추종 세력은 딸랑딸랑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구분이 돼. 근데 반국가 세력은 이 두 세력을 아우르는 포괄 개념입니까? 또 다른 개념입니까? 이제까지 대통령이 했던 워딩으로 좀 살펴서 추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사실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보다 먼저 나온 연설에서 이야기거든요. 네. 그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종전선언이나 타령하는 이라고 하면서 그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하려거나 교류 협력 쪽에 좀 이렇게 힘을 싣거나 아니면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을 아예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럼 해석을 할 수가 공산 있죠. 전체주의 세력. 뭐 대통령이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아 죄송합니다. 아, 킬러 문항 없애기로 했는데 네. 제가 킬러 문항을 냈네요. 그런 거죠. 네,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데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에 나오는 이제 어휘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인문학적으로나 사회과학적으로 좀 엄징하게 이렇게 쓰이는 개념 용어가 아니라 사실 실제의 뜻과 좀 다른 식으로 많이 좀 사용도 되고 변형도 되고 있다 보니까 해석이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문희망 경선 내용은 윤심공천. 그냥 그렇다고 쳐요. 네, 물론 이제 이 공선이 이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뭐 어떻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하면 내년 총선 공천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오케이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 좀 됐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식사를 한 것도 맞고 뭔가 이야기가 모종에 오갔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검사 공천, 뭐 용산 차출설들이 거세게 불거지니까 당내가 굉장히 요동쳤거든요. 불안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직접 용산과 만나가지고 이걸 확인해 준 거죠. 아니야, 괜찮아. 야, 용산에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갔다 왔는데 그런 거 없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 총선 잘 준비하면 다 이제 경선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할게. 라고 이렇게 불안감을 다독여 왔던 거죠. 근데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좀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용산에서 대규모로 이제 인사들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게 되니까 리스트 용산에 보냈다는 건 보도가 나왔죠. 이철규 사무총장 일단 부인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이게 버텀업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탑다운 방식이었는지 사실 확인이 좀 안 돼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건지 아래에서 위로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는 보냈다가 됐으니까 바텀업이죠. 보도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쨌든 지금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이제 용산과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모종에 뭔가 오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50명 뭐 이런 규모는 사실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적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양측의 당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서로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리스트업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는 특이 현상도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도 보통 이제 총선이 정권 그러니까 중간쯤에 어떻게 되면은 청와대 인사들을 대거 이제 그 당으로 보내서 출마시켰던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특이 현상 아니에요. 어찌 본다면 그 통례에 따라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뭐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천 결정 과정이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이게 힘으로 작동할 것이냐. 바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은 경선 나오면 다 떨어질 거다. 다가 아니라 대부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던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하여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경선부터가 네, 문제죠. 근데 이제 경선은 사실은 조금 다른 게 경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당원들, 국민의힘은 이제 그 당비를 내고 있는 이 당원들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잖아요. 용산에서 윤심에서 찍으면 아무리 뭐 좀 어렵고 이런 조건들과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은 일단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만큼 경선에서는 용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꽤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렇게 된 사람들이 본선에서 그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건 당연히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 핵심은 누가 나오냐라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디를 가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지냐 비험지냐. 예, 여의도 사람들 특히나 현역 배지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내 지역에 오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당이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도 중요하긴 한데 어디 갈지를 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용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험지로 간다라고 한다면 텃밭으로.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지점들이 특히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올해 초에 좀 재밌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라고 해서 이제 출마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는 이제 용산의 스텝 핵심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 주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대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2월달에 조모상을 겪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빈소가 그 진주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더라고요. 진주는 물론 지금 박대출 정책위원장 직역관인가요? 강민국 의원도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두 사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가족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을 차리고 이제 장례를 했을 텐데요. 거기 계셨으면 거기서 예. 빈소 차려야지.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사람들은 그거 놓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할머니가 거기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빈소를 거기에 버리는 거 지금 너무나 당연지수인데 그것까지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진주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강민국 수석 대변인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진주에서 팽배하거든요. 이 얘기가 이전부터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대상으로 누가 될 거냐. 아니 얘기도 있거든요. 한 명은 정책위 의장이고 한 명은 수석 대변인인데
네. 핵심 당직자들인데 핵심 당직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어. 사람, 그러니까 약간 선우가 바뀐 거죠. 이 사람들이 핵심 당직자인데 어떻게 한 명을 내칠 수가 있겠어가 아니라, 진주가 물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둘 중 한 명은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이전부터 있으니 두 사람 모두 당직에 상당히 열심히 해와서 이- 했던 거죠. 이 그리고 순간에- 당직을 맡은 건 최근이긴 하거든요. 이 순간에 뇌리에 상대적으로. 제가 딱 그런가 네. 당신은 핵심 당직을 맡았던 당의 주요 인물이니까 험직하라 이래버리면 되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지금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여러모로 지금 당에 열심히 하고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지난 대선을 본다면 박대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캠프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행보들이 있을 수 최재형 있겠죠. 캠프에 있었어요.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인회라고 해서 이제 물론 당사자들도 또 부인을 하고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이용호 의원도 자기가 오해했던 것 같다고 말을 처리하긴 했었지만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전히 그 오인회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박대출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원래 이제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의 해석들이 가능한 것이죠. 원래 배현진 의원은 홍준표 시장하고 친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좀 멀어진 지 됐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오인회에 들어간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하태경 의원 인터뷰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곱하기 3하면 그게 의석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랬다라는 경험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 기사 났어요. 곱하기 3이요? 되게 흥미로운 지금 공식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어때요?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맞아. 민주당이 결과도 안 나오신-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아니 얘기를 그 전 뭐랄까 다른 선거들을 반추를 해보게 되면은 뭐 정확히 뭐 이게 곱하기 3점 몇이냐 2점 몇이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당연히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총선 결과는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충 정도 파악을 했을 때 선거 구도들을 보게 되면은 한 2에서 3 사이 정도로는 확실할 것 그러니까 같다. 2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3이라고 하니까 곱하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지금도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야당이 이제 정부 견제를 해야 되느냐, 여당이 더 힘 실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야당을 통해서 정부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만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견제론과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막상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면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는 사실 몇백 표 차이로 갈렸다라는 걸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그 공식이 통할 수 있는지는 투표율 변수를 좀 빼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잖아 그래도. 아무튼 그나저나 용산 얘기 나오니까 누구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정치인 출신은 뭐 당연히 나오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 네. 사람들 빼고 빼고요? 네. 빼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그 여의도에 뭐 만남했던 것던 사람 중에 누구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정치인들만 뭐 해가지고 뭐 원희룡 장관이나 뭐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지역구를 어디로 갈 건지를 지역구는 어디래요?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나왔던 게 원래 이제 양천갑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있었지만 조수진 지금 위원장이 그 자리를 열심히 지금 물려받은 식으로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다시 양천갑 갈게라고 하게 되면 후배를 약간 밀어내는 셈인 거잖아요. 약간. 제주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주를 만약에 간다고 돌고 돌아 제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빼면 제주밖에 갈 데가 없긴 한데 제주도에서 굳이 지금 원희룡 장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굳이 거기서 금배지를 다시 달 이유는 없겠죠. 양평? 그러니까 양평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슈도 확실히 있고요. 그렇죠? 또 양평은 여당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뭐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본인이 양평에서 명분도 챙기면서 본인 선거 쉽게 가고 다른 선거들도 경기도 선거 도와주면서 몸집도 좀 불릴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데 그러려면 김선교수 의원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가 총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차기 총리?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 입장에선 다음 스텝이 대선 출마이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뭐 큰 굳이 꿈을 바라는 처지에서는 굉장히 총리직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그러면 이야기를 하던데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에 복잡 미묘한 심경을 갖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회 표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대야 전선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싸우는 장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 설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연 원희룡 장관이 싫어할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총리 설이 최장 기록이 김종필 설일걸요. 김대중 정부 때 6개월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 김은혜 수석은 김은혜 수석은 원래 분당갑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분당갑을 굉장히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분당갑에서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측의 이야기는 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다음 선거에서 바로 지역구 바꾼 경우는 헌정사상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역구민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분당갑에서 물러나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 이 두 사람 양측이 조율이 안 되니까 지금 양쪽으로 전부 지금 딜이 들어가서 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할지 모르겠는데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갑 대신 그럼 분당을은 어떠냐 아니면 수원 쪽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측은 지금 조심스럽게 최근에 대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대전? 네, 대전 이야기.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의원 쪽으로 대전에 대한 딜이 당에서 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안철수 나오거든요. 의원에게 대전 쪽은 어떠냐고. 네, 대전은 어떠냐라는 왜? 대전은 건데 왜? 왜냐하면 일단 명분은 카이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 물론 충청권이 어쨌든 스윙보터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야당세가 강하기는 한데 이 카이스트가 있는 유성구 같은 경우에 갑을로 분구가 되면서 성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유성갑 같은 경우에는 이전만큼 이제 야당세가 엄청 강하진 않기 때문에 여당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성갑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장동혁 대변인이 거기서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지금 보령인데. 네, 보령으로 이제 김태흠 빠지면서 그쪽으로 가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사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자리도 있으니 여기로는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권유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 측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가타부타 명확히 답은 안 한 것 같지만 근데 만약에 본인이 당선됐을 때 수도권 중진일 때와 충청권 중진일 때 충청 대망론의 선두주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권을 노리는 입장에선 고민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강성규 시민사회수석도 당연히 나오는 거죠? 어디로 나올지가 항상 그게 문제죠. 고향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벌써부터 근데 얘기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그 여론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맞삭한데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가서 현수막이 걸렸느냐 안 걸렸냐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현수막 누구 걸렸냐. 예, 그러니까 아무개 현수막이 여기 걸렸더라고. 여기 출마하는구나. 다들 이렇게 이해하던데 지역에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요거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개각했잖아요, 세 개 부처.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그러니까 그 평가는 어때요? 이번 개각에 대한 네. 평가요? 네. 좋지 않죠. 네. 근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당이 개각을 건의했고 신원식 후보자는 당이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원식 그러니까 지금 너 자꾸 인사 돌려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지금 문체부하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내에서 불만이 좀 있고 신원식 후보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현역 의원이고 뭐 국방 쪽 전문가고 하다 보니까 당에서 추천을 먼저 한 건 맞긴 한데 지금 이렇게 이슈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약간 아차 싶은 감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당에서도 몰랐던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당내에서 검증이 좀 미비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신원식 의원이 동료 의원들 열심히 만나고 있다고 두 분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청문회 분위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청문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방위가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청문회에서. 민주당? 네. 왜 민주당 왜? 그러니까 뭐 원래 많이 만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래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도 있는데 국방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인 출신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같이 약간 우리가 남이가 약간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고 기수 따지고 이러나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몇번 이렇게 너무 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지금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가지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 이제 부대원 사망 원인을 혹시 당시 이제 이 조작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가지고 또 신원식 후보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의혹이 다시 지금 재점화된 거에 대해서 야당 쪽 일부도 좀 맞득치 않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왜요?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건이 지금 재조명되는 거가 사실 군인 출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굳이 이렇게
군에 이제 민폐 끼친다. 네, 약간 이런 그런 점. 게 있고 유족들 같은 경우에도 왜 유족들이 이제 와서 지금 이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색안경 끼고 보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듣긴 했습니다. 여론과 국방위 차원에서 약간 뭔가 간극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